안녕하세요. 정유명 노무사입니다. 지난 회차 교육에 이어서 이번에 9강 산업재해 및 부당해고 대응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산업재해와 부당해고 관련된 내용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번 8강 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실업급여 관련돼 가지고 질문 있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자원봉사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약간의 수고비, 교통비, 식비 이런 실비 정도를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고용센터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수급자가 취업한 사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취업에 대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개월 동안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무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은 중요하잖아요. 뭐 봉사료, 수고료,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구직급여 일액, 그러니까 하루에 구직급여, 실업급여 받는 액이 있습니다. 보통 뭐 6만 6천 원에서 최고가 6만 6천 원이고요. 최저가 6만 120원 정도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예, 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뭐 그 외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고용센터에 통보를 해야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여나 이런 걸 받은 거에 대해서 그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고용센터로 내려와서 그때 여기 이러한 회사에서 이런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100% 환수하고 아마 배액 징수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지처럼 이제 자원봉사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교통비나 식대비처럼 약간의 실비 정도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의 문제는 첫 번째 그게 이제 자원봉사 일에 대한 대가로 받았냐, 네, 아니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런 거에 대한 교통비 정도를 받았냐 이런 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받은 돈 금액이 실업급여 하루 일일 금액보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수준의 돈, 네, 말 그대로 적은 수준의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 하루 일액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거,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애매하시면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그런 걸 이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라면 애매하시면 미리 상의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지난번 질문에 대한 AS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이제 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당해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뭐냐면 해고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는 걸 해고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권고사직은 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 일을 하자 하는 게 어떠하니 이렇게 이제 청약 요구하는 거예요. 네,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했을 때 회사를 떠나는 것에 수용했을 때에는 이거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네, 해고가 아니에요. 근데 해고는 내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잘렸다 이런 표현하죠. 예, 그런 걸 해고라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해고와 권고사직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해고와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보면 비슷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세요. 네,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시고 그만 나오세요. 뭐 누구 드미트리 씨 그만 나오세요. 이랬어요. 자, 이랬을 때 제가 그 회사에 뭐 사장님이나 관리자에게 저는 싫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이거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의사에 반해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설사 그렇지만 내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건 하는 거예요. 예, 제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구사직은 그만 나오세요 했을 경우에 알겠어요. 이번 달까지만 나올게요. 그러면 저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죠? 언제까지 퇴직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이게 판정이 되면 뒤에 와서 말씀드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해고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나 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한, 예, 불법적인 해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뭐 보상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 권고사직, 퇴직에 동의했다, 사직서를 썼다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는데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12월 31일 혹은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해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갱신을 하다가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 그래요.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런 경우 있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뭐냐? 이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근로관계가 당연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집, 노무사님, 네. 죄송합니다.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게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집이나 주택에 대해서도 그 집에 대한 계약 기간이 예, 끝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집을 빼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면 원칙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용 관계가 끝나는 거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예외로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고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처음에 입사할 때만 계약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계약서 쓰자는 얘기도 없고 그냥 쭉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처음에 계약 기간 정해서로 들어왔지만 이제 정규직인가 보다 이럴 정도의 인식이 형성된 경우. 예,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회사에서 예, 그만 나오라고 하면 이거는 해고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계약 기간을 정한 건 맞아요. 예, 근로계약 기간을 매년 정하거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 근로계약이 매년 혹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갱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이걸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고 있어요. 수차례.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의 규정상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그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직원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거라는 기대권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네, 그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외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할 때 네, 30일 전에만 한 달 전에만 미리 회사에서 통보하면 예, 한 달 전에만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1개월분 임금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현실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서 미리 30일 전에 그 해고를 미리 예고하거나 아니면 30일 전에 예고를 못할 것 같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거나 그래서 다른 회사를 갈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미리 얘기해줘라 이런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미리 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는 거. 자,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고를 미리 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회사에 들어간 날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예요. 네, 입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를 할 경우에 30일 전에 미리 예고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예, 회사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뭐 미리 30일 전에 해고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사장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이런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30일 전에 해고를 하려면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예고를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네, 30일치의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요. 이게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한다. 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노무사님 해고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미리 예고해줘야 되는 해고를 예고해줘야 되는 의무는 그거대로 있고 뒤에 말씀드릴 해고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유는 별개라는 거예요. 네,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는 해고 예고대로 해야 되고 뒤에서 말씀드릴 정당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의 절차와 사유를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첫 시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가셔가지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니까 구제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됐건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신청은 회사의 근로자 수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네, 5명이 아니라 3명이나 4명인 회사는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다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해고 예고 수단,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는 의무는 5인 미만,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적은 회사도 예고는 해야 돼요. 다만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는
5명 이상인 회사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해고를 설사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지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은 언제냐? 해고나 부당한 징계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 3달이니까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죠. 그렇죠?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무료로 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권리구제 대리인,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내국인도 가능하고요. 우리 재외동포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외국인도 이 무료로 대리인 선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니까 임금이 별로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구제 신청서라는 서류에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노동위원회라는 그 기관에 가시면 서류가 있고 민원실에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안내나 도움을 주시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자, 그러면 사례 한번 볼게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판정한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보시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그 근로자가 육아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간 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 해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이렇게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해고라는 거에 있어서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설사 회사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해고를 당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이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산업재해를 당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두 번째, 그 여성 직원들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 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세 번째, 육아휴직 기간. 이 3가지 기간에서는 설사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해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절대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 이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 지난 다음에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앞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해고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중에 해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근로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채용이 되었는데요. 이 근로자에 대해서 프로젝트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이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 종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사안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나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네,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앞서는 절대적으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해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고 절차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나 이 세계적으로도 있어도 재판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죠.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 사람을 벌하려면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절차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고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는 무엇이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네, 해고될 사유,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유와 해고되는 시기, 언제 해고가 될지 그 시기를 문서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고 보고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누구누구 씨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그만 나오세요. 문자 메시지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설사 해고될 사유가 있어도 부당한 해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규모가 조금 큰 회사는 그 회사에 규칙이 있어요. 규정. 예,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같은 회사 내규에 징계 절차 같은 걸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인사위원회를 연다거나 징계위원회를 연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절차를 또한 지키지 않으면 이 또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거예요. 네, 내용 해고 사유는 보지도 않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 해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는 이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지켜야만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설사 이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해고를 하려면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고지만 한 거예요.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부당해고다. 이렇게 나온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미리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통보하면 이것은 적법하다. 네, 물론 사유도 뒤에 봐야 되겠지만 절차로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해고 통보서를 네네 받아야 되는 건데요. 자, 이 얘기 들었다고 회사에서 해고할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해고하시는 거죠? 그럼 이 해고 예고 통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좀 배웠다고? 없어요. 그럼 안 돼요. 그죠? 그럼 사장님 이거 뭐지? 하고 알아봐요. 그쵸? 그러면 이걸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이걸 주지 않으면 그냥 부당해고예요. 그죠? 예. 근데 사장님한테 우리가 이걸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굳이. 근데 어찌됐건 이런 절차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해고된 기간 동안에 네, 회사 사장님한테 해고된 기간 동안에 내가 일 못해서 돈을 못 벌은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부당해고에 있어서. 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에 내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았을 거니 예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고에 있어서의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뭐냐면 절차도 지켰어요. 그리고 절대 해고 금지 기간도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그렇지만 해고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해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거래처부터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았다거나 이런 이제 회사로부터 내가 잘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당한 해고 사유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회사의 규정,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데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되는 회사마다 내규, 취업 규칙 이런 사유가 있고요. 거기 규정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이건 너무 심하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더 이상 우리가 회사에서 고용하는 건 너무 심해. 이 사람은 잘리고도 남아. 이럴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잘못이,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귀책 사유에 대한 인정이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정해놓은 건 없어요. 문제는 그게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네, 그렇게 정해놓은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하는 해고 사유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무단결근, 그러니까 결근을 장기간 연락도 없이 안 하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에 해고 사유 인정될 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한 3일, 5일 이렇게 이제 결근했다고 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3일 해고 가지고는요, 이거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짧은 무단결근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잘못된 건 맞죠. 결근을 했으니까 징계를 당할 수 있지만 해고까지는 너무 심하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나 업무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는 경우, 네, 이것 또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볼게요. 회사에서 무슨 잘못이나 이런 걸 했는데 회사에서 심할서나 이런 걸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징계 사유, 해고 사유도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심할서가 반성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심할서 쓰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성문을 요구한다. 만약에요. 그러면 그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할서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반성문의 성격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심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징계 해고를 하는 건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반성문을 쓸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할 회사의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무 태만이나 근무 성적 불량, 말 그대로 근무 태만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지각이나 조퇴, 무단 외출, 결근 이런 게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사유는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회사랑 같이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정도의 수준 이해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날 음주로 심할서를 3번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배 만드는 조선소인데 조선소다 보니까 배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 추락을 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정문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는 거죠.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그날 출근 안 시키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느 한 노동자가 3번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3번 걸리고 또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었더니 또
음주 면허 취소 0.08%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심할서가 아니라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예, 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고를 당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이거 해고를 당한 건 너무 좀 심합니다라고 네, 부당해고 당했다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네, 음주를 하고서 회사에 출근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유는 맞다. 자, 그렇지만 그동안 심할서 3번만 썼는데 심할서를 쓴다는 건 낮은 수준의 징계인데 가장 낮은 걸 심할서 쓴다고 하잖아요. 이런 징계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해고한 건 너무 좀 심하다. 예, 그래서 잘못한 건 맞지만 해고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보기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해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란다. 음주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건 잘못된 거고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해고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빈도가 너무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해고까지 회사에서 자르는 건 좀 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자, 어느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가 하청업체에다가 2번에 걸쳐서 120만 원 금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금품을 수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해고가 당한 그 감독자가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구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결론이 났냐? 공사 감독관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직무상 상당한 도덕성이나 이런 게 필요로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2번에 걸쳐서 120만 원의 뇌물,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네네 징계에 있어서 해고가 되고도 남을 정도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런 부당 해고의 양정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부당 해고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꽤 부당해고를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내가 보기에 부당하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내가 회사에서 해고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 나를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첫 번째.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를 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면 조금 규모 있는 회사는 뭐 징계위원회, 뭐 인사위원회 이런 데 회부한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낌새나 이런 게 보이면 네네 뭐 상당기간 뭐 혹은 변호사, 노무사 등등 이런 이제 전문가나 상담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증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회사에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관련된 기록, 통신, 카카오톡 메시지, 사장님이나 관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요. 혹은 근태불량이면 근태와 관련된 자료들, 내가 몇 시에 퇴근했는지 이런 기록이나 통신 내용, 카카오톡 내용 같은 것들을 미리 녹음하거나 녹취하거나 이런 거. 혹은 회사에서 저를 갑자기 불러서 해고를 권유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내용을 미리 녹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 회사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저희 근로계약서 쓰지만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반드시 보관하셔야 돼요. 네,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회사의 출퇴근 기록 같은 그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수집해 놓으셔야 된다. 출퇴근 카드나 기록 같은 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직서 쓰지 말기예요. 네. 사직서를 쓰면 해고에 있어서 내가 회사에 떠나는 데서 동의합니다. 혹은 몇 일자로 사직하겠습니다라는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거의 못해요. 네. 이걸 뒤집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사 회사에서 회유를 하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건 해고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사직서를 쓰시는 순간 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직서 쓰지 않기요. 그리고 출근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셔야 된다. 저는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계속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꼭 사장님에게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꼭 회사에 뭐 일부러 나가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회사에 전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하다가 다치시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치료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보험인데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산업재해는 당연히 일을 하다가 혹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자,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일하는데 살짝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 한 2번만 다녀오면 될 정도로 매우 경미한 부상이나 뭐 이런 걸 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치료비나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네. 3일 이내에 치료나 부상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사업주의 비용으로 치료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못 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산재 신청, 산업재해에 대한 신청, 보상 신청은 우리 회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자, 신청하는 건데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고를 당한 재해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네, 회사에서 신청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요. 산재는요. 그러니까 사고나 재해를 당한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 사고가 나서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일 수 있어요. 이거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면 돼요. 우리 병원 산재보험이 되는 병원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무료로 대응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신청하지만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반드시 치료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자, 왜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되냐? 제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거나 혹은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망했어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도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나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해요. 그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폐업하거나 혹은 제가 그 회사를 퇴직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이랑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랑 뭐 비교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 다 드리기는 시간이 좀 많지 않고요. 보시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나 보상을 받는 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업주, 회사에서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보상금의 수준이 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다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나 보상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산재를 당해서 산재보험에 그 산재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급여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자, 처음에 요양급여라고 있어요. 자, 요양급여는 뭐냐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의미해요. 병원비. 그래서 그 병원비는 당연히 이제 그 병원에서 검사받는 이제 검사 비용, 약 같은 게 처방받은 약제 비용, 수술이나 재활 입원하면 그 재활 입원 비용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게요. 제가 만약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 간병이나 간호가 필요해요. 만약에요. 그러면 그 간호나 간병에 대한 비용도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거 이제 산재보험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호나 간병에 대한 비용이 100% 다는 아니지만 100% 다는 아니지만 하루에 대략 한 6만 얼마, 6만 얼마에서 7만 얼마, 장애 등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간병인 비용이 산재보험에서 나온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산재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입원을 하다가 통원 치료 받으시는 경우 있어요.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받는 경우 있죠. 이걸 이제 통원 치료로 받는 건데요. 당연히 그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한 병원비도 다 산재보험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있죠. 뭐 버스를 이용하신다거나 혹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교통비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청구를 하시면 교통비 받으신 내역 같은 것들,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뭐 저희 버스카드나 이용하시면 나오잖아요. 그 내역을 청구하시면 통원 치료 받은 일수 계산해가지고 그 교통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휴업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휴업급여는 뭐냐면 저희가 산재를 당해가지고 일을 못 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때문에 뭐 그게 입원이든 통원 치료이든 그래서 일을 못 하니까 그 일을 못 하는 기간에 월급을 못 받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월급 대신 생활보장적을 측면에서 월급 대신 주는 돈이에요. 이걸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휴업급여는 100%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기 하루 일당, 하루 평균 임금의 70%가 나와요. 평소에 받으시는 급여 하루 일당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자, 이 휴업급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요일, 일요일도 나옵니다. 네, 일주일에 5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치료 기간 한 달 31일이면 31일이면 31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단순 계산해도 70%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휴업급여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장애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료나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받으셨어요. 자, 그랬는데 치료를 계속 쭉 받는데 장애가 남았어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어디 뭐 절단이 됐거나 혹은 뭐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래서 장애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금연은 그 치료에 의해서 남은 휴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애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는데 1급으로 갈수록 제일 높은 장애 등급이고요. 장애가 심한 거고요. 14급이 제일 낮은 수준의 장애 등급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장애가 안 남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재활치료나 치료를 꾸준히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장애가 남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불가피하게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족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산재 사고나 이런 걸 당해가지고 재해자가 사망하신 경우,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유족에게 대해서 사망한 유족에게 대해서 장애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족의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자, 이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는 남아있는 유족에 대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유족분들이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거나 외국인이라거나, 자, 이런 게 외국인이어도 한국에 거주하시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 일정한 기준이 될 때까지, 배우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꾸준히 이렇게 받는 게 원칙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로 출국한다거나 이주한다거나 뭐 등등의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임금 기준으로 1,300일분이다. 네네, 1,300일. 대략 뭐 1억 조금 안 되거나 혹은 1억이 좀 넘거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하루 일당 평균 임금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유족급여를 받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장례비예요. 네, 장례비는 뭐냐면 장례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 임금의 121분, 대략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따져보면. 자, 이 장례비도 산재보험에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다만 이 장례비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있죠. 예.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장례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장례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지급합니다. 장례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사에서 장례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간병급여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병급여는 뭐냐면 요양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고서 간병급여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남으셨어요. 장애. 그러니까 쭉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 장애가 남았는데 장애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받으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 몸을 제대로 이제 가누지 못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장애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오셔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간병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제자가 부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애급여 이걸로 부담하면 그 사람 생활을 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간병급여라고 해서 산재가 끝나고 나서 장애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간병인 비용을 또 일부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꽤 구체적인 돈들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산재를 당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대상이 되시면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분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농업창고나 그 비닐하우스 있죠. 자, 이런 공사를 하다가 5m 높이에서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뼈랑 손목이 골절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저기 어디 전라도 어디 땅에서 제가 실제로 봤었던 사례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당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불법 치료 상태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고요. 여권도 그냥 하나 본인 여권이 진작에 잊어버렸고 여권 복사한 거 하나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없지만 여권을 제출해가지고 일하다가 다친 거에 대해서 확인은 됐고요. 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보험에서 산재 등록번호,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산재 등록번호로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병원비, 그 다음에 7개월 동안 월급, 휴업급여를 받았고요.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고 손목골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 12급을 받았습니다. 네, 12등급을 받아가지고 산재보험에서 약 1,100만 원 정도에 대한 장애보상, 장애급여를 받았어요. 일시금으로. 네, 그래서 그 급여를 받고서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가서 여권 발급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출국을 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설사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미등록이거나 혹은 체류 자격 기간이 도가있거나 그래서 미등록 상태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네,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 보상 이런 거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분이세요. 자, 이분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셨어요. 저 용역회사에서 같이 해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프레스 공장에서 근무하시다가 기계가 잘못 작동해가지고 손가락을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치료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가 있었어요. 그 비급여 병원비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친 재해자가 병원비를 지급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병원비를 좀 받으려고 상담을 오신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사업주에게 이 용역회사랑 혹은 용역회사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친 프레스 공장 그 회사에 비급여 병원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사업주 두 군데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떠넘겼어요. 그래서 병원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정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노동부에 민원 넣었어요.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약 1,00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재해자한테. 근데 뭐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과태료는 부과받았고요. 재해자, 이 다친 재해자는 산재보험에서 장애 12급을 인정을 받아서 장애 보상을 받으셨어요. 자, 그랬는데 사업주가 결국엔 병원비 지급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병원비나 다른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소송 결과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직 결론 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 회사에서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사업주에게 좋은 말로 얘기해서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고, 그죠?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일단 노동부에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민원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민원을 넣어서 사업주가 그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못이 있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병원비라든지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으세요. 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실 건 뭐냐면 먼저 병원부터 가볼 일이죠. 재해자를 응급처치를 하셔가지고 일단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고가 4일 이상 치료로 필요로 하다. 왜냐면 아까 3일 이내인 경우는 사업주가 병원비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하는 꽤 다치신 거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 이걸 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고요.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로 산재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의무는 아니에요. 몇 개월 걸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사고로 난 재해, 사고성 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주 내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인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산재 승인이 나면 그 이제 치료받고 계신 그 병원, 산재 보험 되는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는 산재 보험에서 나오니까 이제 치료나 이런 걸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각종 보험급여를 이제 받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 교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키르기스탄 국적의 외국인 분이신데 양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 이제 벨트 쪽에 뭐가 이제 껴있는지 이렇게 갔다가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머리카락이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제 체인 벨트에 머리카락이 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돌아가던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머리 쪽 이제 그 이마 쪽에 큰 흉터와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셔가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생명 이런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마 쪽에 누가 보더라도 꽤 선명한 흉터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해서 산재 신청을 했고요. 산재로 일단 인정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흉터가 남아서 그 흉터에 대해서 장애 등급에 대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흉터가 있는 건 맞지만 흉터가 심하지 않고 또 머리카락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 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장애 등급을 인정 못 받았어요. 네, 그랬던 사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했어요.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심사 청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했더니 이거 이제 심사위원회라는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마와 두부의 머리 쪽이죠. 여기에 약 20cm 정도 이제 흉터가 남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외모에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경도에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 등급 인정된다. 그래서 13급에 해당이 되어서 약 한 7만 8만 원 정도의 장애 보상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재를 신청하거나 혹은 이런 산재는 인정됐는데 장애가 인정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라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셔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도 있다라는 거 꼭 행정소송까지 안 가셔도 돼요. 물론 행정소송을 바로 가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행정소송을 바로 가시면 변호사나 이런 이제 소송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행정소송을 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으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라는 거 하는 절차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산재보험에 청구를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불복 절차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